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소소한 책 이야기, 오늘은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을 하신 형사 박미용님의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 사진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이 책은 얼마 전 형사를 그만두신 박미용님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직접 겪었던 사건들과 본인의 생각,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모아둔 책입니다. 오늘부터는 책을 먼저 읽어드리고 마지막 클로징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 짧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최초 여자 형사기동대의 원년 멤버가 되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착하게 살고 싶었다. 다만 착하게 사는데도 기술과 맷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돌아보면 경찰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인터넷이란 건 아예 없었고 TV에도 경찰과 형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다.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처음 듣고 감동하거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린 파출소 그림을 교과서에서 본 것이 기억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된 이유는 단순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경찰은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선비 같은 마음으로 경찰이 되었다. 그래도 꿈은 실상을 잘 모른 채 계산 없이 덤벼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느닷없이 계획 없이 그야말로 교통사고처럼 형사가 되었다. 1991년 9월 서울경찰청 형사부에서 여자 형사 기동대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희망자를 모집했고 내가 속해 있던 민원실에서 모집 업무를 맡았다. 여자 경찰관의 수 자체가 적은 시절이다 보니 상사는 과연 여자 형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퇴근 준비를 하는 내게 밑도 끝도 없이 물었다. 아야, 이것이 성공하겠냐? 아니,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다만 상사는 이미 이 일을 떠맡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부터 글러먹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하고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상사는 이 일을 끌고 가야 할 사람이니 희망차게 답하는 것이 어린 순경의 모범 답안일 것 같았다. 그리하여 적당히 둘러댄 답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였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곧바로 그래? 아야, 그럼 너도 한번 지원해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대선배님들이 넘쳐나는 민원실에 갓 배치된 나로서는 상사의 말에 거절이나 망설임의 기색을 드러낼 짬밥이 아니었다. 그래봤자 시험 운영 기간 석 달만 어찌저찌 버티면 되겠거니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민원실에서 여자 형사 기동대로 옮겨갔다. 여자 형사 기동대가 꾸려지자마자 그동안 여자 형사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한 사각지대부터 대대적인 홍보성 단속이 밤낮 없이 이어졌다. 게다가 나는 교통순찰대 출신이라 승합차까지 능수능란하게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 단속 현장에도 정신없이 불려다녔다. 새 나라의 어린이 같던 내 잠버릇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의자 2개를 붙이고 자는 새우잠은 기본이고 의자에 꼿꼿하게 앉은 채로 5분간 선잠을 자는데도 익숙해졌다. 쪽잠 자는 법부터 형사의 기술을 체득해 나간 시간이었다. 열심히 성실히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국가대표급 체력을 지닌 운동선수 출신 선배마저도 보약을 먹어가면서 버텼던 일이 새삼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형사로서 첫 단속을 나간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고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하는 현장이었다. 벗은 몸의 여자들이 간간히 거친 입담으로 욕지거리하면서 화투장을 내리치는 찰진 소리가 사우나에 울려 퍼졌다.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얼른 그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도박의 종류와 판돈의 규모부터 파악해야 했다. 그때는 여형사는 물론 여경도 드문 시절이라 사우나가 여성 도박꾼들이 마음 놓고 판버리기 딱 좋은 장소였다. 112 신고가 들어가도 여성 전용 공간에 남자 경찰관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전 조율 없이는 내밀한 장소에 마구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출동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곤 했다. 그 와중에 도박판 운영자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정리하고 모른 채 하기 일쑤였다. 내 책임은 막중했다. 빠른 시간 안에 도박판의 선수와 구경꾼을 구별하고 속칭 하우스장이라 불리는 도박판 주최자도 색출해야 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을 덮치자 그저 아비규환이었다. 알몸의 여자들이 외마디 비명과 고함을 지르며 정신없이 사방팔방 도망쳤고 내 정신도 혼비백산이 되고 말았다. 가장 위험천만했던 일은 한증막 안으로 뛰어들어간 아주머니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평소 목욕탕에 열기도 힘들어했던지라 절절 끓는 한증막에 발을 디딘 순간 숨통이 콱 막히는 듯했다. 그 와중에 다 벗은 몸들 사이에서 도망친 여자 한 명을 콕 집어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찾았다 싶으면 붙들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피하는데 저러다가 한증막 벽에 부딪혀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떡하나 무섭고 주저되고 조심스러웠다. 이런 일도 형사의 직무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불구덩이에서 다 벗은 여인을 안전하게 체포해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그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지옥에서 땀범벅이 된 나는 비로소 내가 완전히 딴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게 단속을 마무리하고 25인승 버스에서 체포된 인원수를 확인했다. 운전하는 경찰에게 출발 신호를 외치고는 그제야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웃었던 모양이다. 방금 내 손으로 잡은 한 여자가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조금 전 그 형사 맞아요? 이렇게 어린 형사님이셨어요?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처음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나 또한 놀람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는지 나도 모르게 화난 표정, 성난 표정이 배어나왔나 보다. 나도 무서웠는데 당신도 무서웠구나. 조사하는 동안에도 감정은 요동쳤다. 도박판에서 실랑이 한 여성이 푸근한 이웃집 아주머님처럼 보였다가 끊임없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때는 영락없는 사기꾼처럼 보였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도 내 시선과 마음의 흐름에 따라 같은 사람이 선량한 이웃으로 보였다가 비열한 범죄자로 비칠 수도 있다는 선득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형사는 힘만이 아니라 범인에게 지지 않을 기세는 물론 현장 상황과 변수를 관통하는 시선과 순발력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때 나는 사회가 어떤 곳인지 몰랐고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알고 싶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설고 위험서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도 없는 때였다. 부모님의 안온한 울타리 안에서 살던 내가 이런 거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밤잠 못 자고 사회의 어둠을 쫓은 지 석 달 만에 나는 이 세상의 밑바닥을 적나라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형사가 목격하고 감당해야 하는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다. 그럼에도 형사는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신경과 기운을 범인에게 집중시키고 현장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끌고 가는 힘이 형사의 능력이었다. 호출이 오면 자다가도 뛰쳐나가고 중요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며칠이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이골난 것이
형사의 체력이었다. 형사의 체력이란 결코 신체적 능력이 전부가 아니다. 형사의 진짜 체력은 이골이었다. 우리는 밤 12시에 퇴근했다가도 새벽 2시에 나오라면 뛰어나와야 했다. 큰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 상태로 하루 이틀, 때론 한 달, 2달도 간다. 그런 식으로 잠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찰나의 실수와 방심에 범인을 놓칠 수도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범인 검거의 그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게 몸에 푹 배어 있어야 한다. 이골이 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다는 건 그런 뜻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진짜 형사의 힘이었다. 그렇게 유효기간 3달짜리 형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나는 꼬박 30년 동안 형사로 살았다.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쉽게 헤아릴 수도 단정할 수도 없는 마음과 표정을 보았다. 그 끔찍하고도 서글픈 마음들 속에서 헤매고 당황하고 깨지면서도 떠나지 못했다. 형사가 내 밥벌이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었고 결국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여경 무용론과 경찰에 대한 욕설 앞에서 떠오르는 얼굴들. 2022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 사건의 맥락과 디테일은 소거되고 여경의 현장 대응 미흡은 여경 혐오로 번졌고 이윽고 여경 무용론까지 들끓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미 현장에서 물러나 퇴직한 상태였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신문사에서 사회부 캡의 지시로 내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사회부 캡의 이름을 들어보니 한창 현장에서 일할 때 자주 만나던 기자였다. 아, 벌써 사회부 캡이 되었구나. 여경들에 대한 손쉬운 경멸과 차별의 말이 횡행하던 때라 세상에 그 어떤 말도 보태고 싶지 않았으나 오랜 인연이 나를 솔직한 이야기로 이끌었다. 나는 이것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에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함께 있었는데 여경이 유독 지탄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남자 경찰은 상당한 경력을 지닌 경찰관이었고 여자 경찰은 갓 1년 차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경찰관 개인의 성별이나 능력치가 아니라 매뉴얼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 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매뉴얼은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이다. 사건 접수에서 대응, 처리까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매뉴얼을 잘 따랐는지를 점검해야 했다. 분명 여경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경찰의 현장에서 누군가 실수해도 그 뒤에 그 변수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또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경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할 말 없는 죄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로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을 맹렬히 비난해 보았자 결국 국민의 안전이 불안해진다.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 현장은 성별이나 개인의 역량만으로 좌지우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매뉴얼과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가 체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수백 장의 매뉴얼과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무수한 변수와 위험 요소가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현장에서는 결국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현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만이 강한 조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개인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한 개인의 불안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지시나 정책보다 현장에서 사람을 챙기는 방향으로 선배 노릇하려 애써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배들이 일일이 갈 수 없는 현장마다 그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명백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몸에 배게 해주고 싶었다. 경찰이 지탄받을 때마다 매뉴얼 점검에 앞서
최전선에서 뛰는 실무자 개개인이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이 언제나 가슴 아팠다. 오래전의 일이다. 형사 2명이 지방에 강도를 잡으러 갔다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침통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여자 형사 기동대에서 여관 강도들을 잡으러 나가게 되었다. 형사과장은 대번에 우리를 말렸다. 남자 형사들도 강도에게 칼 맞아 죽은 날에 여자 형사들만 출동하는 것은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다고. 사건을 다른 남자 형사팀에 넘기란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짓이었다. 첩보도 우리가 입수하고 수사도 우리 여자 형사 기동대에서 다 진행해서 검거 날짜까지 철저히 계획한 사건을 다른 팀에 그대로 넘기라니. 화가 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웃기는 점은 체격 좋고 힘 좋고 운동선수 출신들만 있는 피지컬 좋은 팀을 지정해서 사건을 넘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남자 형사들이 도리어 범인 검거를 위해 뜻밖의 방법을 제안해 왔다는 점이었다. 자신들은 너무 형사 티가 나서 범인들이 눈치챌 수 있으니 여형사를 맨 앞에 배치하고 본인들은 2선, 3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실리적으로는 맞는 작전이라서 할 말이 없었다. 작전대로 범인들은 우리가 파놓은 덫에 빠졌고 완벽하고도 안전하게 검거했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의 차량을 수색하다 발견한 단서로 체포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범까지 밝혀서 추가 검거했다. 그 후 현장 검증과 각종 서류는 사건의 처음과 끝을 다 파악하고 있는 우리 여형사들이 맡았다. 그럼에도 남자 형사팀에 사건 일임하라 지시한 형사과장이 알세라 보고서를 올릴 때 주 공적은 모두 남자 형사들 명의로 돌린 기억은 여형사로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때 길거리에서 여자 형사와 남자 형사들이 힘을 합쳐 영화처럼 범인들을 검거하면서 느낀 뿌듯함만으로 충분했다. 한동안 그 남자 형사팀은 우리들의 술친구가 되기도 했다. 현장의 동지들은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또 하나의 뼈아픈 이야기가 있다. 일명 이항만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 2명의 피살 사건 때도 그랬다. 2004년 애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용의자 이항만을 강력반 형사들이 검거하러 나섰다. 한 카페에서 이항만을 검거하려던 순간 이항만은 형사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고 쓰러지는 동료를 부축하려는 다른 형사의 등에도 칼을 꽂고 도주했다. 그 후 이항만은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던 집에 몰래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되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동료 형사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개념 없는 출동으로 인해 둘이나 죽고 인질극까지 벌이게 만들었다며 맹비난을 받아야 했다. 경찰서마다 초상집 같았다. 현장에서 죽어간 동료를 위해 충분히 울지도 못하고 무능하다는 비난의 융단 폭격을 감내해야 했다. 당시 나는 양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 역시 너무나 억울했다. 나는 서울경찰청 강력계에 근무하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자 조서를 읽고 당시 상황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부에 전파했다.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항만 씨죠? 라고 묻자마자 범인은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형사의 손을 찢어버렸다. 놀라고 당황한 형사의 옆구리와 심장에 정신없이 칼이 들어왔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고 다른 형사가 동료를 부축하고 범인을 제지하려던 그때 범인은 그 형사의 등에 맞아 가차없이 칼을 꽂았다. 등에 칼을 맞은 채 형사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항만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들고서 카페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119를 불러달라고 외쳤다 한다. 그러나 누구든 다가오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이항만에게 누구도 선뜻 다가서기 쉽지 않았다. 이항만은 끝까지 자신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형사의 등을 총 9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사람들은 흉악범을 상대할 장비도 없이 출동한 경찰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경찰 장비라고 해봐야 경찰 방망이 말고는 총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총이 있어도 함부로 쏠 수 없던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검거 도중 여차하면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다지기는 쉽지 않았다. 오죽하면 한 영화에서 경찰에게 총은 던지는 물건이라는 대사가 나왔을까. 경찰 내부망이 끌어올랐고 외부에까지 사건의 전모가 알려지면서 경찰의 처우와 안전에 대한 여론이 일었다. 경찰 장비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바로 이때 테이저건이 처음 개발, 도입되었다. 나는 그 팀의 큰형님과 현장을 여러 번 같이 했었다. 애통하게 떠난 두 형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날, 나는 그곳에서 두 형사를 보내는 진혼시를 낭독했다. 그때 내 안에서 나 자신과 내가 아는 모든 형사들의 영혼이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형사의 울음이었다. 경찰관으로서 제복 입고 가슴에는 흉장을 달고서 밤낮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 정신을 안고 살지만 실은 언제 칼 맞고 총 맞을지 모르는 운명. 경찰관 이전에 우리도 흉기를 보면 두렵고 괴한에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이라고 대놓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우리 동료들끼리만 아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현장을 함께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 남녀 불문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때론 나의 불안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 경찰의 세계는 여경과 남경으로 갈리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호흡과 노력으로 오던 칼도 멈추게 하고 가던 범인도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하는 기운은 오직 팀워크에 있다. 죽음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끝없는 긴장 속에서 산 시간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직 그 순간만이 가장 나답게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그 긴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땅의 형사들이 부디 안전하기를, 죽지 않기를 기도한다. 네, 오늘은 박미옥님의 형사 박미옥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박미옥 경찰관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봤던 라디오스타 예능에서는 박미옥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고 여자 형사 기동대를 창설할 때 선발돼서 23살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경찰을 일찍 경찰 생활을 하신 만큼 첫 여성 뭐뭐 이런 경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최초의 마약 범죄 수사팀장으로도 임명이 됐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을 맡으셨었더라고요. 숭례문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도 현장의 화재 감식을 총괄 지휘했고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등 여러 가지 좀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들을 해결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최초의 기록들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많이 유명한 것들, 그런 작품들, 드라마, 영화 같은 곳에서 형사의 현장과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맡고 그게 모티브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귀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2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 책을 내시고 한참 TV,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 같은 채널에도 많이 나오셨고 저는 그런 채널에서 보기보다는 먼저 책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이 책 역시 굉장히 이 박미옥 형사님의 여러 가지 정말 버라이어티한 형사 시절, 경찰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 또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그런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을 보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과는 또 많이 다르던 때잖아요. 경찰 내부에서도 여경을 보고 냄비라고, 그게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대놓고 냄비가 왔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시절이었다고 하니 참 엄청 격변의 시절을 형사로서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책방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고, 계속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책방 꼭 가보고 싶습니다. 책의 표지, 앞표지에는 이제 그 박미옥 형사님의 형사 시절에 경찰 내부 화보집 사진이 있고요. 뒷표지에는 사격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컬러로 사진들이 이제 쭉 수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장을 봐도 나오죠. 나는 늘 이야기한다. 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현장은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 자체가 철학이자 인류학, 거대한 인문학의 산실이었다. 사람들의 욕망과 슬픔이 버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나는 결코 이기적일 수 없었다. 때론 기꺼이 이익 앞에 물러나고 불편함을 감수한 것은 그것이 곧 형사의 삶이기 때문이었다. 정말 인생을 오로지 형사로서, 오로지 형사로서 살아오신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맘 놓고 살아갈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는 내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나왔잖아요. 경찰이 된 이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좀 선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경찰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좀 많이 그런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막상 실전을 겪어보고 나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착하면 무시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착한 마음, 준법 정신, 올곧은 마음, 이거를 대놓고 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런 경찰, 형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을 제가 이 책도 참 후루룩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좋은 책이었고 재밌게 유익하게 읽은 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서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클로징으로 책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책을 읽어드리는 부분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뒤로 넘겨봤고요. 다음부터도 계속 앞에 책을 빨리 낭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벌써 2024년의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는 또 좋은 책 없나 두리번 찾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